부귀를 버린 화가, 자유를 그린 산의 오원 장승업, 제3화 궁궐을 도망치다. 빈 화선지 위에 먹을 갈던 손이 멈추고 방 안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방은 장승업이 스스로 고른 방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마련해준 방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궁궐 안의 별실. 종이도 넉넉했고 붓도 좋았으며 먹도 최상품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화가가 이런 대접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장승업은 그 방 안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붓을 들면 그릴 수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움직였고 먹은 종이 위에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시킨 그림이었습니다. 병풍 십수첩을 그리라는 어명이 내려졌고 하루의 술은 두세 잔만 허락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지만 그 하늘은 궁궐의 담장 안에 잘려 있었습니다. 장승업은 그 잘린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매는 새장 안에서 살 수 있는 새가 아니라고. 장승업이 고종의 부름을 받은 것은 40대 무렵이었습니다. 이미 장안의 이름이 자자했습니다. 이응원의 집에서 어깨너머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지 20여 년. 해산 유숙에게 화법의 기초를 익히고 오경석과 변원규의 후원 아래 안목을 넓히며 산수와 인물, 화조와 영모, 기명절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화목이든 자유자재로 소화해내는 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성록에 따르면 장승업은 1880년 나이 38배 도와서 화원 자격으로 별궁 영건에 참여하여 포상을 받았습니다. 도와서 화원이라는 직함은 조선의 화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공적인 인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임금이 당신의 손을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승업에게 그 인정은 동시에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도화서라는 곳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도화서는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그림을 제작하는 관청이었습니다. 궁궐의 장식을 위한 병풍, 외국 사신에게 선물할 그림, 왕실의 기록을 위한 의계 도설. 이 모든 것이 도와서 화원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화원은 실력으로 뽑혔지만 일단 뽑히면 자기 그림이 아닌 나라의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무엇을 그릴지, 어떤 크기로 그릴지, 언제까지 완성할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뛰어난 화원들은 자기만의 숨결을 불어넣었지만 그것은 허락된 범위 안에서의 자유였습니다. 김홍도가 위대한 것은 그 허락된 범위 안에서도 자기 세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이고 장승업이 위대한 것은 그 범위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위대함이지만 방향이 달랐습니다. 장승업의 명성이 궁중에까지 들리자 고종은 그를 불러들이라 명했습니다. 궁중에 조용한 방을 마련해주고 병풍 십수첩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궁중의 음식을 감독하는 자에게 지시하여 술을 많이 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루 두어 번, 두세 잔씩만. 고종은 장승업의 천재성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의 주벽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술을 절제시키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종이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승업에게 술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술은 그가 자신을 잇는 방법이었습니다.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고관 대작들 앞에서 붓을 들어야 하는 삶. 그림으로는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았지만 그림 밖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사내.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술이었습니다. 고종은 술을 줄이면 그림이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장승업에게 술이 없는 붓은 숨이 없는 몸과 같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장승업은 술이 마시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궁궐의 경계는 엄중했습니다. 담장은 높았고 문마다 금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승업은 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그림 물감과 도구를 구하러 나가야 한다고. 밤중이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보내주었고 장승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탈출이었습니다. 고종은 이를 듣고 사람을 보내 잡아오게 했습니다. 장승업은 다시 궁궐로 끌려왔습니다. 경계는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그러나 장승업은 또 달아났습니다. 이번에는 금졸의 의복을 훔쳐 입고 빠져나갔습니다.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또 도망쳤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궁궐이라는 조선 최고의 공간에서 임금이라는 조선 최고의 권위 앞에서 3번을 도망친 사내. 조선 500년 역사에서 이런 화가는 장승업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고종은 크게 노하여 포도청에 명하여 잡아가두라 했습니다. 이때 곁에서 고종을 모시고 있던 민영환이 아뢰었습니다. 신이 본래 장승업과 친하오니 저희 집에 가두어 두고 그림을 끝내도록 분부해 주시기를 간청하옵니다. 고종이 허락했습니다. 민영환은 사람을 보내 장승업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의관을 벗겨 감추고 별실에 처소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시켜 빈틈없이 감시하는 동시에 매일 술 대접을 하되 다만 너무 많이 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민영환은 고종과 달랐습니다. 고종이 장승업을 통제하려 했다면 민영환은 장승업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술을 끊는 대신 적당히 주었고 명령하는 대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승업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차차 정신을 차리고 조용히 앉아 그림에 전념하는 듯 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바로 춘남극노인과 추남극노인입니다. 남극노인은 사람의 수명을 관장한다는 남극성을 의인화한 신선도입니다. 중국 화보에서 나오는 것처럼 머리는 크게 그렸으되 표정만은 조선 사람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추남극노인 왼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극성이 보이면 임금께서 오래 사시고 천하가 잘 다스려진다. 오른쪽 아래에는 대령화원인 신 장승업이 바치나이다. 이 문장이 장승업의 글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대필이었다는 것은 그를 몰랐던 장승업의 처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림 안에서는 신이 내린 듯 자유로웠던 사내가 그림 밖에서는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것. 이 역설이야말로 장승업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영환의 배려도 장승업을 오래 붙들어 두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영환이 입궐하고 감시하던 하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장승업은 다른 사람의 모자와 상복을 바꿔 입고 술집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민영환은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찾아 잡아왔으나 끝내 그 일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장승업은 다시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니, 장승업은 처음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세상이 그를 가두려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장승업은 왜 도망쳤을까요? 궁궐에서 그림을 그리면
부귀와 명예가 보장되었습니다. 도화서 화원이라는 직함은 미천한 신분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사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장승업은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3번이나. 이것은 단순한 자유분방함이 아니었습니다. 장승업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장에 갇힌 매는 야생성을 상실한다는 것을, 궁궐에서 고관대작들의 요구에 따라 붓질하는 순간 자기 안에 불꽃이 꺼진다는 것을, 작가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 작가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장승업의 도망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화가로서의 생존. 장승업은 자신의 호를 오원이라 지었습니다. 나도 원이다.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 이들은 모두 원이라는 글자를 호에 담고 있었습니다. 장승업은 그 앞에 나 오자를 붙였습니다. 너희만 원이냐, 나도 원이다. 이것은 단순한 자부심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족보도 없고 가문도 없고 글도 모르는 사내가 자기 존재를 세상에 선언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붓으로, 그림으로, 나도 원이다. 이 2 글자에는 장승업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계천 흙바닥에서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던 아이, 이응원의 집에서 밤마다 몰래 화첩을 펼치던 소년, 도와서 화원이 되었다가 궁궐을 3번 도망친 사내. 그 모든 시간이 이 2 글자 안에 있었습니다. 궁궐을 빠져나온 뒤 장승업의 그림은 달라졌습니다. 더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도 있고 더 거칠어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더 자기다워졌습니다. 주문에 의한 그림을 그리되 주문자의 비위를 맞추는 대신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자신만의 화도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의 그림은 주문자의 요구에 의해 선이 누그러지지도 않았고 힘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호치도의 매가 15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매는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 그려진 매가 아니었습니다. 장승업 자신이 곧 그 매였습니다. 3장을 박차고 나온 매. 누구에게도 길들지 않은 매. 장승업에게는 또 하나의 도망이 있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이후 단 한 번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40이 넘어서야 장가를 갔는데 첫날 밤 이후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색을 좋아했지만 어디에 구속되는 것은 매우 싫어했던 사내. 이것을 무정하다 할 수도 있고 자유롭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승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에게는 이미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붓이었습니다. 장승업은 붓에게 첫날 밤을 바쳤고 붓에게 마지막 밤을 바쳤으며 그 사이의 모든 밤을 붓에게 바쳤습니다. 그것이 장승업의 유일한 혼인이었습니다. 이제 도연명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승업은 귀거래도라는 그림을 남겼습니다. 중국 진나라의 시인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도연명은 팽택의 수령이 되었으나 관리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80여일 만에 사직한 사람입니다. 장승업이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벼슬을 버린 시인과 궁궐을 도망친 화가 150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2 사람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것으로 돌아간다. 장승업에게 돌아갈 곳은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고향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내에게 돌아갈 곳은
오직 화선지 한 장 위뿐이었습니다. 빈 종이 위에 먹을 갈고 붓을 들고 숨을 한번 고르고 내려긋는 그 순간이 장승업의 고향이었습니다. 궁궐에서 3번 도망친 이야기를 사람들은 기인의 기행으로 기억합니다. 술 때문에 도망쳤다고, 자유분방한 성격 때문이라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장승업의 도망은 화가로서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도구도 되지 않겠다. 나의 붓은 나의 것이다. 나의 그림은 나의 숨이다. 그것을 빼앗을 권리는 임금에게도 없다. 그렇게 장승업은 궁궐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자기만의 화선지 위에, 자기만의 먹으로, 자기만의 숨결로 그가 남긴 140여 점의 그림은 한 점 한 점이 자유의 증거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그림, 아무도 가두지 못한 붓. 장승업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죽었다 하고, 어떤 이는 행방불명이라 하고, 어떤 이는 신선이 되었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장승업은 마지막까지 도망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빈 화선지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그 흰 면 위에 장승업의 매가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날개를 접고 다음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50년이 지났지만 그 매는 아직 새장 안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새장은 어디입니까? 당신은 몇 번째 도망 중입니까? 흩날리는 마음을 보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